자, 북한 경제 이론과 실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순경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북한 경제의 아주 독특한 시스템, 그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총 3부작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지난 1편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우리가 현실 사회주의 경제가 다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일반적인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북한으로 초점을 딱 맞춰서 이른바 소비에트형 경제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 정말 중요합니다. 북한 경제는 이념의 체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쟁 동원 체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북한 경제를 생각하면 주체사상, 이런 이념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은 이념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니까요. 이 문장은 꼭 머릿속에 담아두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한국전쟁 이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때 북한 경제는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과는 굉장히 달라서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전쟁이 나기 전, 그러니까 1946년에서 50년 사이에는요. 북한도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인민민주주의 체제였어요. 물론 토지개혁은 했지만요. 심지어 당시 총생산에서 자본주의적인 상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나 됐다고 합니다. 꽤 높죠? 근데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이 모든 게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생존만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한 거죠. 네, 바로 이 한국전쟁이라는 경험이 북한에게는 거의 영구적인 트라우마이자 상시적인 위기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걸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국방에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동원체제를 아주 급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전쟁 끝나고 다 폐허가 됐는데 그 중어업, 특히 군수산업을 키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바로 이때 국가가 꺼내든 카드가 가격가위라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원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주 간단해요. 국가는 농민들한테서 쌀 같은 건 엄청 싸게 사요. 대신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비료 같은 공산품은 비싸게 팝니다. 그럼 그 차액이 생기겠죠? 그 돈, 그 잉여 가치가 고스란히 농촌에서 도시로, 그리고 공업, 특히 군수산업으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일종의 강제적인 부의 이전인 셈이죠. 와, 근데 이 전환 속도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불과 4년, 딱 4년 만이에요. 1953년부터 58년 사이에 농지는 전부 다 집단 농장으로 바뀌고 한때 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했던 개인 상공업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거의 제로가 된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이 모든 중앙계획 경제는 한계가 뚜렷하죠. 북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시스템 역시 만성적인 물자 부족, 그리고 비효율이라는 문제에 부딪히면서 결국 실패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분수령입니다. 계획 경제가 실패하고 있다는 게 명백해졌을 때 과연 북한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시장을 받아들이는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특이한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분권화, 권한을 나눠주는 거였죠. 이 그림이 정말 비유가 절묘한데요. 중앙계획이라는 거대한 수도관이 낡아서 여기저기서 물이 줄줄 새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세관으로 갈아 끼우잖아요. 그게 시장 개혁인데 북한은 그 대신 그냥 새는 구멍마다 헝겊으로 틀어막는 그런 땜질 처방을 한 겁니다. 그 첫 번째 땜질이 바로 부문별 분권화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요. 각 정부 부처들이 서로를 못 믿으니까 그냥 자기 부처에 필요한 건 알아서 다 만들어 쓴 거예요. 예를 들면 기계를 만드는 기계공업성이 철이 필요하니까 아예 자체적으로 제철소까지 차리는 식이죠. 상상이 가시나요? 나라 전체로 보면 똑같은 공장을 여기저기 짓는 거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낭비 그 자체였습니다. 두 번째 땜질은 지역별 분권화입니다. 전국의 각 군을 하나의 독립된 요새처럼 만든 거예요. 전쟁이 터져도 그 군 안에서 먹고 싸울 수 있게 자급자족 체제를 갖추라는 거죠. 여기서도 명확하게 보이죠?
경제 효율성보다는 국방, 생존이 먼저였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땜질은 아예 기업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부품이나 원자재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큰 공장들이 그냥 자기한테 납품하던 하청업체들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연합기업소라는 걸 만들었죠.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전체의 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거대한 공장들끼리 따로 노는 완전히 파편화된 경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땜질의 결과가 뭐였을까요? 이 그림처럼 된 겁니다. 하나의 잘 짜인 국가 경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지 않은 퍼즐 조각들이 그냥 흩어져 있는 모양새가 된 거죠. 부처도, 지역도, 기업도 모두가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알아서 살아가는 그런 각자 도생의 경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경제 시스템이 엉망이 되니까 국가는 진짜 중요한 목표, 예를 들면 국방력 강화 같은 걸 달성하기가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아주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아예 이 망가진 시스템 바깥에다가 별도로 돌아가는 특별한 경제를 또 만든 거예요. 말 그대로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 경제가 생긴 거죠. 그중 하나가 바로 속도전 같은 충격요법입니다. 갑자기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나라 전체의 인력과 자원을 전부 거기에 쏟아붓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역설적인 게 이런 비상수단을 쓴다는 것 자체가 평상시의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거든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예 별도의 경제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군수부문을 위한 제2경제입니다. 이건 아예 노동당이 직접 관리하는 민간 경제와는 완전히 분리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제2경제는 모든 면에서 VIP 대접을 받았습니다. 나라에 있는 자원 중에 제일 좋은 거, 제일 뛰어난 기술자, 제일 많은 돈, 전부 다 이쪽으로 먼저 갑니다. 그럼 일반 주민들을 위한 경제, 즉 제1경제에는 뭐가 남을까요? 네, 그냥 그러고 남은 띠꺼기만 돌아가는 거죠. 만성적인 물자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당 경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국가 예산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최고 지도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의 39호실 같은 특수부서들이 직접 기업을 운영해서 돈을 버는 아주 비밀스러운 경제인 거죠. 자, 그럼 이 특별 대우를 받는 군수경제, 즉 제2경제와 당경제를 합치면 북한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무려 40에서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이건 정말 상상 초월이죠. 나라 경제의 절반 가까이가 일반 주민들과는 상관없는 곳에 쓰이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북한 경제가 가진 아주 근본적인 역설, 즉 패러독스가 드러납니다. 이걸 전략적 성공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한번 보세요. 나라의 모든 자원을 군수부문, 제2경제에 다 쏟아부었어요. 그 결과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같은 전략적인 목표는 달성했죠. 이건 성공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성공 때문에 일반 주민 경제는 완전히 피가 말라버렸어요. 결국 그 성공이 경제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늪으로 빠뜨리는 악순환을 만든 겁니다. 부분의 성공을 위해 전체의 실패를 감수한 거죠. 정리하자면 삼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북한의 경제 시스템은 체제와 안보를 지키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괴물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주민들의 경제적 풍요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죠. 과연 이 기형적인 시스템이 스스로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을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